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어쩌면 당신은 사랑받는 자일지도 모른다. 사랑에 목마른 그러나 사랑이 두려운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유 에세이. 김혜남 지음. 사랑을 시험하는 것들.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결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누가 사랑을 위대하다고 말하겠는가? 운명. 인간은 운명을 회피하면서도 운명을 동경한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면 아주 날카롭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 아니, 당신은 정신 분석을 한다면서 운명을 운운하나요? 맞다. 나는 정신 분석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정신 분석. 그것은 일상 행동의 실수나 말실수도 분명 이유가 있으니 그 원인은 무의식을 파헤쳐 들어가 보면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문이다. 그러니 그의 말처럼 정신 분석가가 운명을 운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운명의 존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아니, 그럼 왜 분석가가 되었느냐고? 말장난 같지만 나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란 존재의 거대한 힘을 믿기 때문에 정신분석가가 되었다. 실제로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운명의 실체를 파헤쳐 나가보다 보면 나의 운명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다. 남자와 여자가 무인도에 갇혔다고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다. 몇 년 전이었다. 레지던트 밟고 있던 한 후배가 대뜸 나에게 물었다. 선배님도 운명을 믿으세요? 갑자기 그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더니 그 후배의 사연은 이랬다. 소개팅에 나가 만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단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기를 본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운명의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다면서 자꾸 귀찮게 쫓아다닌다는 거였다. 순간 웃음이 났다. 그 후배는 예전부터 자신은 절대 운명을 믿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남자고 여자고 다 거기서 거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엮이게 하는 건 순전히 상황과 적절한 타이밍이다. 그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녀는 그 근거로부터 생면지구의 남자와 여자가 무인도에 표류하면 백발백중 사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예를 들곤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인도에서 구명이 되기 때까지 로빈스 크루소에 나올 법한 갖가지 생명의 위협을 같이 넘어가고 암흑 같은 적막에서 외로움도 함께 달래게 되니까. 때론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듯한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데서 얻을 법한 위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 상대가 평소엔 전혀 눈길도 주고 싶지 않던 옆자리의 김대리건 내 타입이 전혀 아니었던 선배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무인도 이야기까지 하면서 운명이란 없다를 주장하는 그 후배 앞에서 운명은 분명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다만 그녀에게 내가 겪은 한 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하루는 딸아이와 함께 쇼핑을 나갔다가 새 한 마리를 사게 되었다. 노란색 작은 몸집에 빨간 부리를 가진 그 새는 수놈이었다. 그런데 며칠 두고 보면서 왠지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 암놈 하나를 사서 새장에 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다. 수놈은 친구를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전보다 잘 울지 않고 새장은 적막하게 이를 데 없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새가 낯가림을 하나 보다 싶어 놔두었는데 사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다. 수놈은 암놈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물과 모이도 먹지 못하게 방해했다. 한 달이 넘어서도 좋아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나는 암놈이 저러다 죽겠다 싶어 가게에 돌려주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다른 암놈을 추천했다. 다른 암놈이라고 별 수 있을까 싶어 그만두려 했지만 가게 주인이 하도 강력히 추천하기에 반신반의하면서 데려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장문을 열고 그 새를 넣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글쎄 냉정하고 괘씸한 수놈이 냉큼 새로 온 새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닌가. 다음 날엔
둘이 벌써 서로 깃털을 보듬어주고 같이 모이를 먹고 물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기가 막혀 하는 나를 보며 남편이 한마디 했다. 저놈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났군. 우리 가족이 세상 사건이라고 명명하는 그 일을 후배에게 들려주었던 것은 그게 운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들이 세상 속에 갇혀 있어도 좋고 싫음이 있는 것처럼 남녀를 무인도에 데려다 놓아도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또한 운명이다. 그러나 후배 말처럼 사랑에 빠지기 쉬운 상황은 있다.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또는 무인도 표류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쉽게 사랑에 빠진다.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같은 테두리 내의 사람들끼리 커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애수 같은 영화에서처럼 전장에 나가기 전 군인이 사랑에 빠지기가 쉽다. 때론 집을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사랑에 빠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자신을 억제하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과 더불어 집과의 이별이 새로운 가능성을 촉진시켜 사랑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랑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휩쓸려 사랑을 하게 되든 그렇지 않든 운명은 자꾸만 사랑을 실험하려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며칠 뒤 결혼식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내 운명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사랑에 빠지려는 순간에도 상대방보다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의심한다. 첫눈에 반해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심은 더해진다. 진짜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 되어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나지 그랬어? 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운명 같은 첫 느낌으로 사랑에 빠지는 게 과연 좋기만 할까? 뱃살 들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이유. 첫눈에 반한 혹은 필이 꽂히다. 이런 강렬한 느낌은 사랑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사랑임을 의심치 않는 첫 번째 요건이 된다. 도서관에서,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행길 기차 안에서, 심지어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어느 날 운명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보라. 그 사랑을 누가 감히 의심할 수 있겠는가. 혜수씨도 그런 경우였다. 그녀는 29의 나이에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의상 디자이너인 그녀의 일은 한 번 맡으려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다. 그녀의 성실함과 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녀가 하는 일도 더 많아졌다. 덕분에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남자와 친해지면서 서서히 사랑을 쌓아갔고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상하게 결혼 날짜가 다가오면서 자꾸 불안해졌다. 그녀 또한 운명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남들처럼 사랑에 푹 빠져 열렬한 감정에 들떠본 적이 없는 그녀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싶어졌다.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사랑을 의심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럴수록 불안한 마음은 더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신뢰하는 그녀를 위해 준비한다며 동호회에 모임을 불렀다. 그녀는 내키지 않았지만 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그 자리에 나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술 마시는 왠지 슬퍼 보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 외에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가 조금만 움직여도 그가 희미한 미소만 지어도 가슴이 시려왔다. 첫눈에 반한다 라는 게 어떤 건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녀는 어느새 먼저 그에게 말을 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 같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녀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수순대로 그와 열렬한 사랑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는 남자였지만 그게 문제될 수가 없었다. 남자친구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파혼하고 그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소심하고 여린 그는 자신의 약한 면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 직장으로 옮긴 적도 여러 번. 직장을 그만두고 온 날이면 그는 어김없이 조용하고 슬프게 술을 마셨다.
그 모습에 반해 그를 선택했지만 언젠가부터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이 되었다. 술을 마시는 그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내가 저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걸까? 싸움이 잦아지면서 그녀가 자신의 선택한 사랑이 정말 운명이었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은 고통이 깊어져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였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그녀가 묻자 그녀는 선뜻 말문을 열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펑펑 울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였다. 남자친구를 버린 대가를 이렇게 치르는 걸까요? 그녀는 자신이 남자친구를 버린 벌을 받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녀가 남편을 만나기 오래전부터로 거슬러 가야 함을 직감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스스로 남편의 모습에서 예전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외항선원이었다.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많은데 별 뾰족한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소심하고 여린 아버지에게 그 직업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래서 험하고 거친 파도와 싸우고 동료들과 힘겹게 부대끼다 오랜만에 집에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술을 마셨다. 그녀는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했지만 정작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저 술을 마시는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혜수 씨의 문제는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남편에게서 구하려는 데 있었다. 그녀에겐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무력함 그 자체였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 깊이 응어리져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본 순간 어릴 적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해 깊은 상처를 입은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싶은 욕구를 느꼈을 것이다. 결국 과거와 똑같은 상황은 반복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그녀의 무의식적인 남편에게 첫눈에 반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그와 전혀 상관없는 남편에게 퍼붓기를 반복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기는커녕 심하게 몰아세우는 그녀를 원망했다. 그렇게 싸움이 있고 난 날이면 남은 건 더 깊은 상처뿐이었다. 난 아직도 혜수씨가 문득 중얼거렸던 말을 기억한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운명적인 사랑을 바라지 않나요? 그리고 운명을 쫓아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처럼 말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 과거의 문이 쾅 닫히며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난 전엔 사랑해본 적이 없어. 단지 사랑에 빠졌다고 착각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의 관계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고 느낀다. 새롭게 시작된 사랑의 경험은 과거 시절 품었던 주제의 낡은 메아리가 아니라 이전에 지루했던 생활로부터 해방인 것이다. 그래서 연인들에게 사랑은 갑작스러운 것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의 사랑은 생각보다 과거와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모든 관계에는 이전 감정의 재편집이며, 아이가 생후 초기 엄마와 나누었던 유대감과 자라면서 오디푸스 갈등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사랑의 끌림으로 재현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에게 모든 사랑은 재발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사랑은 무의식적인 운명이었다. 오랫동안 자신이 무의식에 갈망하던 대상은 바로 그 사람이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내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다. 어느 날 어떤 대상에게 갑자기 빠져들게 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우리는 처음에 상대방에게 무조건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매우 조건적으로 빠져든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이란 애초부터 없는 것이다. 특히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경우 그 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연인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며 자신의 내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부모와 같은 유형을 찾는 경우다.
자신이 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불어일으키는 상대나 자신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상이 엿보이는 상대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 혹은 반대로 구원받고 싶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어릴 때 두려움이 많고 성인이 되면서는 강박적인 성격을 갖게 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남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공포증을 앓고 있는 여성과 결혼한다. 이는 자신의 억압된 두려움과 불안을 어루만져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무의식적인 욕구에 기인한다. 갈등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을 때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릴 때 상처를 치유하는 제2회의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이때 사랑은 과거 자신의 억압했거나 부인함으로써 부족해지거나 잃어버린 어떤 모습을 복구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애적인 요소를 띈다. 그러나 사랑이 항상 모든 것을 이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 때 받았던 상처의 깊이가 어느 정도 따라 사랑의 힘이 승리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며 온몸을 내에 맡기기에 너무 위험한 측면이 많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투사하면서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상대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낀다. 짝을 만났다 함은 이때 상대방이 가진 자질을 올바르게 파악했다는 의미이다. 반면 실패한 필은 외모나 분위기로 상대의 모든 부분을 혼자 유추하며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을 다짜고짜 투사시켜 받는 느낌이다. 그런 첫눈에 반한 사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자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필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언젠가 학생 한 명이 수업 도중 갑자기 손을 들더니 대뜸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교수님, 그럼 정신 분석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파고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나요? 무의식을 통제하면 잘못된 사랑을 선택할 리가 없잖아요. 그 학생의 말처럼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으면 잘못된 사랑으로 더 깊은 상처만 남길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는 아주 거대하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정신분학을 창시한 프로이트조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거대한 무의식 세계에 조금이나마 의식을 채워가는 일뿐이라고 했다. 평생 한 사람이 정신 분석한다 해도 그 구조를 다 파악한다는 건 아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을 통하여 최고의 정제된 사랑을 하겠다는 결심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록 상처뿐인 사랑이어도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것을 피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성공적으로 통합시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움으로써 아주 위험한 사람에 빠져드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따름이다. 운명적인 사랑에 목숨 걸지 말라. 최초의 인간이 있었다. 그는 4개의 팔과 4개의 다리 그리고 2개의 성기를 갖고 있었다. 그는 앞뒤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엄청나게 빠르며 힘이 셌고 아주 거만했다. 결국 그는 막강한 힘으로 신을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분노한 제우스는 그를 둘로 갈라놓았다. 그 후 인간은 자신이 나머지 반쪽을 향한 그리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 일 없이 자꾸만 말라갔다. 그러자 제우스는 다시 인간에게 동정심으로 몸 뒤쪽에 있는 성기를 앞쪽으로 옮겨 다른 반쪽과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되었다. 플라톤의 심포지엄에 나타나 있는 위의 신화를 정신분석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면 최초의 인간은 자기 애적 환희의 상태에 있었고 과대 자기를 이룬 그들은 신과 동등하려 했으며 그래서 처벌로 찢어진 셈이다. 이 이야기는 사랑의 목적은 서로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의 불감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더욱 가슴 아픈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 실중의 운명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사랑을 그만둘 수 없는 사실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인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싫은데 살아있는 내내 반쪽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고 반쪽을 만나도 완전히 합쳐질 수 없다니. 그래서일까 오토 랭크라는 분석가는 인간이 받게 되는 충격의 원형으로 출생의 충격을 든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누구나 숨 쉴 노력도 필요 없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엄마의 자궁 속에 있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울음과 발버둥을 통해 배고픔과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 정도였다. 그만큼 우리는 무기력하고 불완전했다. 그런데 그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 엄마로부터 떨어져 바깥 세상과 만나게 되었다. 완전한 엄마의 통제와 보호 속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를 느끼기 시작하며 만나게 되는 활력으로 가득 찬 세상. 하지만 세상은 불편한 것만도 아니고 심지어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까지 한다. 그러니 엄마로부터 분리되어 출생한다는 것은 오토의 말처럼 충격일 수밖에 없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태어남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글쎄 과연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비극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자발적으로 사랑을 꿈꾼다. 그 누구를 생각하느라 밤새 뒤척이고 떨리는 가슴으로 만남을 준비하며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그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건 아마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최상의 꿈이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옥타비오 파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랑이란 존재의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도 않지만 인간에게 시간을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사랑 안에서는 몇 분이나 몇 세기로 바뀌고 그 질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며 인간은 찰나마다 죽음의 질병에 대한 잠정적 치유책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은 인간에게 이처럼 잠정적이나마 존재론적 구원을 베풀어주기에 사랑은 지구사에서 축복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된다. 되게 문구 좋은 것 같다. 사랑은 지구사에서 축복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비록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는 게 낫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을